최초의 예술.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에게서 예술적 노력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는 고고학적 유물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분명 우리는 앞으로도 인간이 언제 처음으로 그저 즐거움만을 위해 줄을 튕기면서 화음을 만들어내고 콧노래를 흥얼거렸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깃털, 나무, 도료, 진흙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장식 예술은 대부분 금방 사라져 버린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숨겨졌던 염료, 도구, 조갑이와 뼈로 만든 목걸이, 프랑스 남부 동굴과 오스트레일리아의 황리에서 발견되는 동굴 벽화 등 현존한 유물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음악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논의할 것이다. 돌로 만든 도구가 창조적 노력의 산물인가 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논란이 되어 왔다. 1400만 년 전에 살았던 호모 에렉투스의 유물과 함께 발견된 돌로 만든 손도끼는 약 12만 8천 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침팬지 때로는 돌을 도구로 사용하여 견과류를 까먹고 다른 나무로 옮겨갈 때 돌을 지니고 다니기도 하지만 야생에서 침팬지가 의도적으로 돌을 부숴 도구를 만드는 것은 관찰된 적이 없다. 초기 손도끼의 기본 형태와 제작 기술은 수천 년 동안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그대로 이어져 왔다. 이 도끼들은 가장 약한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는 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이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워 만들었다기보다 주어진 형태대로 받아들이는 제한적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후 등장하는 도구들은 좀 더 보기 좋은 대칭을 이루거나 특유의 꼬인 패턴을 지니거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다양해졌다. 손도끼가 그저 모방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발달해가는 창조적인 발상을 나타내는 초기 산물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 진행 중이다. 영국의 고고학자 스티븐 미스는 아무렇게나 생긴 돌을 가지고 도끼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창조성이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건 그저 기능적이기만 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창조성이 아니라 예술, 다시 말해 미적 감각에 호소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창조성이다. 에렌 다사니악은 호모 에렉투스가 만든 손도끼 가운데 일부는 구하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편한 부싯돌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여감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호모 에렉투스가 손도끼의 외양에 신경 썼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 후 시간이 더 흘러 지금으로부터 25만 년 전 초기 호모 사피엔스가 만든 도끼에는 중앙대 화석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대칭으로. 그중 일부를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본 결과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도끼도 있었다. 아마도 아름답다는 이유로 그저 보관만 해두기만 한 도끼일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술적 감각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긴 하지만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예술의 기원을 연구한 학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예술의 기원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었네요. 하나는 어떤 폭발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말하자면 약 3만 년에서 4만 년 전 인간의 능력과 창조성에 갑작스럽고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고 빅뱅 같은 또 다른 주장은 수백만 년 전에 뿌리를 두고 보다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진화론과 빅뱅론이네요. 어떻게 보면 어느 쪽이 맞느냐는 논쟁은 학자들에게 맡겨두고 여기서는 학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는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시기보다 수천 년 전에 이미 황토, 분가루, 장신용 손도끼, 목걸이 등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지만 지금까지 발굴된 수많은 유물들로 볼 때 그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4만 년 전이다. 예술적 창조적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는 분명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유럽에 걸쳐 발견된 동굴 벽화와 조각, 유럽에서 시베리아에 걸쳐 발견된 수만 점의 상아, 뼈, 뿔, 돌, 나무 진흙 조각, 그리고 바늘, 기름 램프, 작살, 창, 송곳, 밧줄과 같은 정교한 도구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처럼 폭발적 창조활동이 호모 사피엔스 계통에 일어난 근본적인 진화적 사건이라는 게 많은 고고학자들의 결론이다. 우리의 뇌에서 무엇인가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창조적 능력이 호모 사피엔스만 가진 능력이 확장한 것이다. 1장에서 약 3만 7천 년 전에 일어난 마이크로세팔린의 유전자 변이에 대해 언급한 것이 기억나는가? 약 4만 년 전 전염병의 사냥 중 사고에 짧은 수명에 편의점도 없고 프라다도 없고 아르마니도 없어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을 듯한 그 시기에 해부학적으로는 근대적이었던 호모 사피엔스가 전례 없이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을 펼치며 그림을 그리고 보석을 걸치고 유용한 물건들을 갑자기 쏟아내기 시작했다. 유용한 물건을 갑자기 쏟아내기 시작했다. 왜 그랬을까? 이 사실로 뇌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예술의 기원에 대한 진화론. 네, 진화론 나오네요. 결국. 찰스 다윈은 미적 감각이 자연 선택의 결과인 지적 재능이라고 생각했다. 다윈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지적 재능이래요. 미적 감각이. 엘렌 다사니악이 등장하기 전까지 누구도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사니악은 예술이 생물학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생물학적 행동이라고?
그녀는 몇 가지 관찰을 통해 이 주장을 뒷받침했다. 우선 노래, 춤, 이야기, 그림은 모든 문화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예술은 거의 모든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가용 자원이 많은 부분이 예술에 소요된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오웨리 부족의 경우 신전을 짓고 꾸미는 사람은 최대 2년 동안 본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됐다. 예술은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예술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보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부여 체계는 예술을 추구한다. 어린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춤을 추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른다. 다인과 마찬가지로 다산이학은 예술을 창조하는 행위와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했고 예술의 배후에 놓인 근본적인 행동 습성은 소위 특별하게 만들기라고 주장했다.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만드는 데는 의도가 포함되고 그 의도란 리듬과 구성과 색깔을 통해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어떤 사물이나 행동을 평범하지 않게 부각시키는 것이다. 다산이학은 특별하게 만들기가 집단의 결속력을 높여 생존에 이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결속력이 강한 집단은 개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과거에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만들려고 했던 영역은 의식의 형태를 띤 마술이나 초자연적 세계와 관련이 있었는데 오늘과 같이 순전히 미적인 동기에 행하는 의식과는 그 형태가 달랐다는 게 그녀의 주장이다. 무엇을 예술이라 부르던 간에 누구나 예술이 어떤 식으로든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별하게 만들기가 행위로서 예술을 하게 되는 주요 동기라면 수많은 행위를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것이 훌륭한 예술인가를 따지는 가치 판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예술이 그 자체를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므로 진화의 측면에서 예술을 설명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음, 특별하게 만들기에 대한 행위라고? 음, 그러니까 이런 말이네요. 예술이 예술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다 잘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다. 따라서 그 측면에서 예술을 이해하면 쉽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예술을 왜 하는가가 자기 자신의 치장을 위해서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렇다 왜 치장하는가 쪽으로 파고들면 설명하기 쉽다는 얘기네요. 예술의 기원을 몸치장, 창조적 충동, 지루함 덜기, 소통과 같은 단순한 동기에서 찾아낸 사람이 많지만 그쵸. 이건 좀 다른 측면이죠. 다산이학은 예술이 조작, 인식, 감정, 상식, 인지 등 많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의 지는 다른 특성, 즉 도구의 제작, 질서에 대한 욕구, 언어, 범주 형성, 상징 형성, 자의식, 문화 창조, 사회성, 적성 등과 함께 발현되었다고 말한다. 인간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예술의 창조는 신성하고 영적인 자연에 대한 집단의 가치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위, 즉 제식을 붙이고 포장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웅선택을 연구하는 제프리 밀러는 예술이 자웅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는 창조적인 사람이 생식이라는 측면에서 더 높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창조적인 사람이 더 높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예술은 공자의 꼬리처럼 적합성 지표라는 말이다. 예술 작품이 난해하고 복잡하고 기발할수록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더 많은 기술이 요구되었고 기능적인 면에서 생존에 덜 유용할수록 적합성 지표로서는 더 나았을 것이다. 기능적인 면에서 생존에 유용하지 않을수록 적합성 지표가 더 좋았다고? 그런 작품에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나는 먹이와 집을 구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절반의 시간은 눈에 보이는 생존 가치가 없는 무언가를 하며 보낼 수 있어. 나랑 짝짓기를 한다면 나만큼은 유능하고 강한 자손을 얻게 될 거야. 밀려는 공자의 깃털,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 바우어스의 둥지, 나비의 날개, 큰뿔 사슴의 뿔, 비비 엉덩이, 그리고 레드 제플린의 첫 새 앨범이 모두 성적으로 선택된 적합성 지표를 나타내는 예라고 말한다. 아마도 레드 제플린 4집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계단에서는 다른 사람들만큼 큰 감명을 받지는 못했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예술이란 쓸모없는 활동을 하면 내가 쓸모없는 이유는 내가 유능하기 때문에 생존을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활동이야. 따라서 나랑 살면 좋아. 라는 반증이란 얘기네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음, 뭐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요즘엔 전혀 적용될 수 없는 사례네요. 스티븐 핑커는 예술이 적용에 유용한 기능을 지녔다는 데는 그다지 확신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술이 뇌의 다른 기능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했다. 핑커는 다산 이야기 예술이 적응에 유용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주장할 때 근거로 삼는 이유, 어느 문화에나 존재하고 많은 자원을 사용하며 즐거움 준다는 것,
적응을 위해서라고 보기 힘든 오락용 마약을 사용하는 이유도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진화 심리학자가 볼 때 뇌는 우리 선조가 살았던 환경에서 식량, 성교, 생식, 안정과적 인식, 동료의 지위 등 생물학적 적합성으로서 필요에 의해 자극받는다. 목표가 달성되면 신체는 즐거움으로 보상해준다. 가젤 상량에 성공하면 가젤을 베어 먹으면서 즐거움을 얻는다. 인간의 뇌는 또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용한다. 만약 가젤을 사용해 죽이면 식량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는 즐거움이라는 보상을 받게 될 거야라는 핑크의 주장에 따르면 뇌는 실제로 힘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않아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런 식으로 즐거움 얻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마약을 복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적합성이 향상된 느낌을 받았을 때 쾌락 신호를 내보내도록 설계된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설탕이나 지방이 많이 함유된 젤리 도넛과 같은 음식을 먹을 때 쾌락 신호를 받는다. 설탕, 지방. 기분이 좋죠. 설탕, 지방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선조가 살았던 환경에서는 달콤한 음식과 같은 지방이 든 음식을 찾으는 의지를 갖는 게 적합성을 높이는 행동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음식은 쉽게 구할 수 없었고 생존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먹을 게 넘쳐난 오늘날에는 이런 행동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여전히 달콤하고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 느껴지는 즐거움이 동기를 자극하지만 그런 동기가 부정하기 힘들 만큼 강하더라도 이는 더 이상 적응을 위한 행동이 아니다. 또한 마약 또한 목표를 달성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음악을 들으면 즐겁지만 적합성을 높이는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니 실제로는 적합성을 높이는 게 맞을까? 하지만 핑커의 생각이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다. 그는 산타바바라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대학 진화심리학 연구소장 존 투비와 레다 코스미데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인다. 이들의 다른 견해에도 핑커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